네, 안녕하십니까. 내원장외과 박신영입니다. 이제 날이 쌀쌀한 겨울인데요. 이 겨울에 즐거운 일 많이 만드셨고, 연말 연시에 좋은 일들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스포츠 손상하면요. 스포츠 손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겨울 스포츠와 관계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들께서 운동하신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이제 10대부터 시작을 하실 거 아니에요. 어릴 때야 뭐 작년하고 이러지만 10대부터 운동을 배워서 10대 전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이 몇 가지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보거든요. 네, 고촌 날자르님 안녕하세요. 임채영님도 안녕하시고요. 그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 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해보니까 나이 들어까지 하실 수 있는 운동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운동들이 있죠. 많이 좋아하시는 운동들. 프로 운동으로 5가지를 얘기를 들으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도 프로 구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가지 운동이 있는데 축구는 이제 뛰시는 분들을 보면 한 50대까지는 많이 뛰시는 것 같아요. 많이 뛰시는데 60대에 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야구 같은 거는 한 40대까지는 즐겁게 아주 재밌게 하시는데 40대가 지나서 50대가 되는데 공 던지는 거를 하실 수가 있나? 그건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농구, 배구는 무릎이나 발목 부상이 있어서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무슨 운동을 할까요? 하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안 다치고 하시는 운동 중에는 이제 탁구 같은 운동이 있을 거고, 손쉽게 하시기 좋은 거, 그리고 수영이 있으실 겁니다. 탁구는 크게 부상을 입지 않고 운동을 저가 하는, 저는 어깨하고 팔꿈치를 하니까 어깨하고 팔꿈치에는 큰 부상이 없이 평생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실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탁구 말고. 그 다음에 수영도 있을 건데, 수영은 하시다가 저병이나 자유형을 하다 보면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어깨에 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하다가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제 골프를 하실 수 있죠. 골프는 나이 어릴 때 시작을 해도 나이 드셨을까지 충분히 즐기시면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라 같아서 비용이 들지만 그 운동하고 탁구, 골프 같은 운동이 있고 겨울 운동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 스포츠가 운동을 나이 들어서까지 하실 수 있는 운동이 아닌가. 요즘은 시설들이 좋아져서 다칠 일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겨울 스포츠를 할 때 다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거를 조심하셔야 되는지 어떨 때 이거를 피하셔야 되는지를 오늘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겨울 스포츠 보면 이제 그동안 코로나19로 실내에 있다가 이제는 겨울 스포츠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데 특히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도 많이들 타셨어요. 왜냐하면 추우니까 마스크 이렇게 내고 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하고 컨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스크하고 그 위에 또 추우니까 목 이렇게 마스크 올리는 거 하시고 그렇게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동안은 실내에 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외에 나가서 겨울 요번에 코로나 끝나고 첫 번째 겨울이죠. 첫 번째 겨울이니까 그것도 이제 많이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평창 동계 올림픽이 아주 성공리에 끝났죠.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에서 와서 해주시고 그 메인 스타디움은 이제 평창에 없습니다. 근데 없어지고 그게 가건물로 지어서 그게 끝난 다음에 없앴고 또 하나 노르딕 경기 이렇게 스키 타고 뛰면서 하는 경기장도 그게 이제 스키장을 그 노르딕 경기장의 일부가 골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골프장을 원래대로 환원을 시켜서 노르딕 경기장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파인 경기장들 대부분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예전에 알파인 했던 경기장은 그 경기만을 위해서 경사가 아주 심해야 되거든요. 45도 이상 되는 경기, 거기에 이제 저희들도 가서
의무 지원을 나가서 운동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알파인 경기장은요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하면 거의 첫 선수가 눈을 막 헤치고 지나가면 두 번째 선수부터는 다들 첫 번째 선수보다 경기력이 나쁘거나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눈이 양쪽으로 막 왔다 갔다 헤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얼음판 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그 옆에서 각 알파인 스팟마다 경기를 이제 혹시 다치면 구조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도 저희도 저희 운동을 하면서 저도 스키를 좀 탔는데 그 슬로프에 옆으로 서 있고 서 있기도 힘든 정도로 가팔라요. 거기다 얼음이니까 쭉쭉 미끄러지죠. 그런 경기장인데, 그런 경기장에서 한 번 다치면 뭐 엄청 심하게 다치죠. 그렇게 다치는 거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스키장에서 초보자가 하고 중급자 정도 타는 코스에서 어떻게 됐을 때 많이들 다치나, 이제 이 얘기를 저희가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동계올림픽 종로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노르딕 복합, 우리나라에서는 하기 어려운 거고요. 루지, 바이애슬럼, 봅슬레이, 쇼트트랙 뭐 등등 있고, 이건 실내에서 하는 것고, 스노우보드, 스켈레톤, 스키점프. 스키점프 때는 아직 있는데 지난 겨울에 그거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등등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스노우보드하고 알파인 스키의 초급자, 중급자 과정에서 손상이 올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스포츠를 이제 다치면서 처음 보면 이게 자세가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썰매를 타다가 머리가 밑으로 박혀서 다리가 위로 올라간 거죠. 한 바퀴 내려가다가 돌아서 된 건데, 이와 같이 어릴 때에는 크게 많이 안 다칩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조직들이 아주 부드러워서 웬만하면 조금 늘어나거나 하는 것도 몸에서 잘 받아주고, 뼈도 이게 다른 성인 뼈하고 달라서 봄에 버드나무 올라오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보면 이게 휘청휘청 하잖아요. 아기들 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릴 때 성장기에 있는 아기들, 특히 어릴수록 조금 넘어져도 크게 다칠 확률이 적죠. 그 대신 머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 같은 데에는 이게 머리도 역시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아기들 태어나면 여기 숨골 있는데 라고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는데 누르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레이님 안녕하세요. 네, 하셔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해서 아기들은 그래도 팔다리는 상당히 관절들이 부드러워서 잘 다치지를 않는데, 이런 손상이 있는 거는 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생기는 게 염좌, 근육 긴장, 탈구, 골절, 인대 손상 같은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오는 것들이 스키하고 스노우보드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지금 이렇습니다. 스노우보드는 두 다리를 묶어 놓고 팔을 움직이고 허리를 움직이고 다리를 껑충껑충 뛰면서 하는 운동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스키와 같은 운동은 두 다리가 따로 놀거든요. 따로 놀면서 다치는 거라, 이 스노우보드는 제일 많이 다치는 데가 어디냐면 이 손목 같은 데예요. 손목 같은 데에서 많이 다쳐서, 스키를 타면 보호장구를 할 때 스노보드는 엉덩이 방아를 잘 찢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방아 찢고, 그러니까 엉덩이에는 패드가 달린 보통 이제 속 언더웨어를 입고, 손목은 손목이 구부러지면 이게 자꾸 디디면서 다치니까, 그러면서 손목이 부러지고 이러거든요. 삐고. 그래서 그 손목에는 딱딱하게 된 스키 보드용 장갑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보드용 장갑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보호를 하셔야 되고요. 스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이 타면 어떻게 타세요? 이렇게 타다가 다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모겐이라고 표현하는데, 패러럴 턴에서 이렇게 멋있게 착착 타면 좋은데, 이렇게 타면 좋은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속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와 같이 하고 안쪽 날을 세워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연습을 하면다가 오른쪽, 그 다음서 왼쪽, 이와 같은 자세로 차거든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타다 보면 이 다리가 모아지지가 않고 이 무은 게
힘을 양쪽 안쪽 날에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고 이렇게 되면 이게 찍 하면서 다리가 벌어져 가지고 무릎 부상이 많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발목 부상도 많았어요. 발목 부상도 많았는데 그때 아주 옛날에 가죽 부츠를 신을 때 얘기인데요.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요즘은 부츠가 발목이 다치지 못하도록 무릎 정강이 뼈의 중간 정도까지 부츠가 올라와 있죠. 그래서 발목 부상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그 대신에 그 발목에서 조절하던 거를 무릎에서 조절을 하고 고관절에서 힙에서 조절을 해야 되니까 무릎 관절 손상들이 이제 많이 늘었죠. 그래서 타실 때는 이 스키하고 스노우보드가 다치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스키 같은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체에 주로 발생을 많이 합니다. 스키 손상은. 그래서 다치는 데가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무릎이 늘어나는 무릎 염좌, 내진탕. 그건 머리 이제 다치는 거죠. 넘어지고 이러시면서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거나 무릎 내측 인대 파열. 다 1번부터 5번까지 3번만 빼고 나면 다 머리 다치는 거 빼고 나오면 전부 다 무릎이죠. 무릎이고 6번쯤 되면 어깨 탈구가 나옵니다. 이게 짚고 가다가 팔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면서 어깨 탈구가 되고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은 왜 오시냐 하면요. 게임키퍼섬이라고 스키 폴 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고리가 달려 있는데 그 고리를 잡는 방법이 손가락이 안 잡히도록 이렇게 밑에다 손 밑에다 넣고 타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잡고 여기 뒤에다 꼰 다음에 밑으로 넣어서 있어 빠지면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타지를 않고 탈 때 위에다 끈을 그냥 놓고 이렇게 타는 거죠. 그렇게 타시게 되면 스키 폴대가 뭐 넘어지거나 해서 빠지면서 엄지손가락 확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서 이 앞쪽 부분에 이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스키 처음 탈 때는 꼭 배우셔서 폴대를 어떻게 잡는 방법도 다 알고 타셔야 이런 손상들은 알기만 하면 예방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스키장 와서 즐거운 마음에 바로 스키장 한두 번 이렇게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스키나 설상 종목들은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넘어지는 거 안 배우고 슬로프에 리프트 타고 바로 올라가셔서 내려오다가 보면 하다가 엉덩이 뒤로 빠지고 넘어지면서 다리 벌어지고 무릎 상하고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손 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목 염좌, 정강이뼈 상단 골절 왜 저게 오냐면 이거는 상단 골절은 일반 대여하는 스키에서는 별로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키 부츠가 타이트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딱 맞게 해놓은 분들은 이 발목의 정강이뼈 아래쪽부터 지금 그 발목이 있는 데까지 이게 딱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돌면 그게 한 덩어리로 이게 큰 프로펠러가 돌듯이 돌아버립니다. 돌게 되면 그 처초에 받는 위치가 무릎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뼈가 받게 돼요. 그러면 그 뼈가 돌면서 바스러지는 거죠. 오늘도 저 아시는 분 한 분이 스키를 타셨대요. 잘 타시는 분이에요. 대학교 때부터 선수권자 하셨던 분인데 아마 어려운 고난도 최상급자 코스에서 타셨겠죠. 그러니까 저거 다 보면 한 40년 이상 타신 분인데 그러다가 요번에 지금 부러져서 어디에 가면 되느냐고 저한테 이제 저 친하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어느 병원 가는데 어디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 가도 되느냐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왔기 때문에 거기 잘하신다고 그리고 제자도 더 거기에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연락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정강이 상단 골절 같은 데에서는 이거는 아주 잘 타시는 분들이 오는 거고 가슴 부위의 좌상은 가슴 타박상은 처음 타시거나 옆에 있는데 오르고 내려고 할 때 그럴 때도 생기죠. 그레인 님이 제가 계단 30층까지 6번 오르고 내리고 엘베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6층까지 오르면 1시간 되더라고요. 근데 춥기도 하고 단장 하기 귀찮아서 집에서 20cm 스텝박스 오르락내리락 계단 운동하는데
그거 오른쪽 왼쪽 하시는 거 스텝박스 타시는 거 좋습니다. 거기에는 저기 뭐죠? 계단은 올라가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내려가는 거는 운동량은 별로 없고 잘못하면 무릎에 이게 충격이 많이 가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단 30전 6번 오르내리시는 것보다 스텝박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무릎에 부상을 덜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한 20년 정도 우리가 스텝박스 20년 한 분, 계단 20년 걸어내면서 운동한 분들을 비교를 수십 분이나 100분씩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보면 계단을 어찌않고 집에 계셔서 근력이 떨어지고 근감소증이 오시거나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시면 이제 뼈도 튼튼해지니까요. 올다공증 같은 게 올 확률이 적은데 그거하고 스텝하고 하는 걸 따져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하는 거를 그걸로 대처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노우보드입니다. 스노우보드는 하체가 고정이 돼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하체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상체가 다칩니다. 상체가 다치는데 팔뚝 아랫뼈, 여기 뼈입니다. 여기 뼈. 이 부분에 있는 이 뼈가 다치는 거죠. 이 뼈가 이렇게 쾅 디디면서 이 뼈가 다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손목도 이렇게 되면 부러지기 전에 늘어나거나 인대가 상하겠죠. 인대 같은 게 상하고. 그리고 이게 보드는, 스노우보드는 앉아서 일어났다가 다시 넘어지면서 뒤로 몸을 제끼면서 엣지를 써가지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엉덩이로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엉덩이가 아니고 뒤로 빨리 넘어서 뒤로 꽝 하면서 뇌진탕 오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스키장에서 무료로 이 헤드 헬멧죠. 기어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하시고 타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가 아는 어깨 관절, 인대 손상 다 4번, 6번 스노보드나 이 정도인데 어깨 관절도 이렇게 팔을 짚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릎 생갈, 그리고 쇄골골절. 쇄골골절은 자전거 많이 타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같이 보드 타시는 분도 오고 그 다음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다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10번에 나오는 가슴 부위 좌상, 얼굴 부위 열상, 가슴 부위 좌상, 그러니까 스노보드의 8번과 10번, 스키의 10번 같은 것들은 일단 어디에 스키를 계속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계속 끝에까지 선수같이 내려가지는 못하잖아요. 못하면 어디 중간에 갔다가 쉬었다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한 5분, 3분 내려온 다음에 한 1, 2분 쉬고 2, 3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몇 분 내려오고 쉬고 하체가 평소에 충분히 운동을 하신 분이면 한 번에 내려가실 수가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근육이 모자랄 때 그럴 때 조금씩 쉬어줘야 되는데 쉬는 위치가 제일 문제가 쉬는 위치가 그 슬로프의 한가운데 서 있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 사람들이 안 다니는 좀 외진 데에서 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같이 지나가시는 분들하고 부딪히거든요. 스키의 한 슬로프에는 모든 분들이 다 잘 타는 분만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초보자도 계실 거고 중급자도 계실 거고 초고급자고 그래서 데몬스트레이터 같은 그런 분들도 거기 계실 거고 한데 그런 분들 중에 초급자분이 자기 속도 조절을 못하거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몸들이 가볍기 때문에 속도를 이게 턴을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간 직할강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기 뭐 뒤에서 얘기하거나 딴청 부리다가 그냥 부딪히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 많으셔서 서 계시는 위치 쉴 때는 꼭 구석진 데에 가서 다른 분들이 있는데 근데 너무 붙어 계지 마세요. 또 초보자분들 서 있다가 자기가 균형 못 잡아서 넘어지면 따라서 옆에서 쓸려서 같이 우다다닥 넘어지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조심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키 손상은 주로 염좌, 인대 손상이 되고 그리고 무릎 인대가 상하고 전방 십자인대, 내측 인대 그런 것들이 주로 상하고 스노우보드는 충격에 의한 타박상 그 다음에 보드하고 부츠가 분리하지 않고 넘어지면서 생기는 손목 손상, 어깨, 팔꿈치 손상 같은 게 많습니다.
많아서 이제 이런 것들이 스키 탈 때는 뭐를 조심해야겠다, 보드 탈 때는 뭐를 조심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제 대한 견주관절 뭐 학회 그러면 견주가 뭔가 얘기를 하는데 어깨 견자 팔꿈치 주자를 써서 어깨하고 팔꿈치 관절을 학문을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학회에서 일을 쭉 그동안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해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통계를 내보고 그 유명한 통계가 이거 말고 또 하나 있는 통계가 경희대학교가 20여 년 정원을 용평 리조트에서 우리 응급실 있죠? 응급실을 관리를 하고 해왔거든요. 15년 이상을 지금 위에 계신 정년하신 유명철 교수님 때부터 쭉 관리를 해서 그 통계를 내놓은 우리나라 통계도 있고, 미국의 콜로라도 베일에 같은 데에서 통계도 있고, 스위스 통계도 있고, 우리 학회 통계도 있고, 그 나라마다 프로텍션 시켜주는 장비나 그런 것들이 다 달라서 조금 더 다릅니다. 다치는 것들이. 눈이 파우더 눈이냐 우리나라 같은 눈이냐에 따라서도 다치는 양상이 조금씩 다르고요. 다른데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내 스키 손상에 1000명에 6명 정도가 다칩니다. 스노우보드는 그거보다 많습니다. 최고로는 약 2배 정도 다친다. 8명에서 16명이니까 6명 2배면 12명, 1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노우보드 손상이 스키 손상의 약 한 2배 정도를 다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00명당이죠. 한 1000명당 그렇게 다치는 거고, 그리고 1년 초급자의 손상 빈다가 중급자의 상급자의 2~3배가 됩니다. 보통은 다치는 걸 보면요, 이게 누가 부딪히고 하는 거야 어디서나 다 조심만 안 하면 계속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들은 비슷한데, 자기 스스로 문제가 생겨서 넘어지거나 하면서 다치는 건 바이크헤브입니다.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쭉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서 초급자들이 많이 다치고요. 그 다음에 중급자가 좀 줄었다가 고급자 스키어들이 또 다칩니다.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렇게 되면서 다치는데, 초급자들이 다치는 걸 보면 초급자 손상의 2분의 1은 강습을 받지 않는서 생기는 겁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죠. 장비를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골반에 쿠션 들어가 있는 팬츠를 안 하시거나 손목 장갑, 스노보드 같은 게 장갑 같은 거 이거 하는 거 안 해서 다치고, 무릎 같은 거는 저기 이제 스키 같은 데서는 넘어지는 걸 배워야 되는데 옆으로 넘어져야 되는데 옆으로 넘어지지를 않고 다리를 벌리면서 넘어지면서 무릎 인대 손상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강습을 받지 않은 경우, 또 3분의 1에서는 처음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처음에는 꼭 강습을 받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인 손상보다는 추락이나 혼자서 넘어져서 밝히는 게 많고, 상지 손상이 많고 경험자에 비해서 초급자들은 인대 파열, 스키, 내진탕이나 스노우보드 같은 탈구, 그 다음에 손목 관절. 제가 경험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다친 분이 계셨는데 자기 형부가 새로 생겼대요. 그래서 형부가 새로 생기셔가지고 그 형부 있는데 용돈을 주셨대요. 그 돈을 가지고 스키장에 간 거예요. 스키장에 처음 가본 거예요. 형부가 준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타고 처음 두 번째인가 첫 번째 내려오다가 다치신 거예요. 근데 팔꿈치 뼈가 완전히 잘못 짚어서 확 적시면서 완전히 골절이 됐어요. 심하게 골절이 됐어요. 그 형부가 용돈만 안 줬으면 그거 안 다쳤을 거다 싶은 생각이 속에 들기도 하지만, 용돈 준 거는 잘할대라고 잘 해준다고 해준 건데 참 그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수술하고 그 젊은 아가씨였는데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스키 탈 때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밑에서 살살 타면서 조금씩 실력을 늘리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얘기가 왔는데, 자, 아까 브레인님이 얘기를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수식
상승할 때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스텝박스는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는데 내려갈 때 혹시 부담되거나 나이 들어서 문제가 될까봐 두꺼워요. 20센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 운동은 엄청나게 되는데요. 허벅지랑 좋아요. 풍성만이 그거는 이제 피가 많이 그쪽으로 내려갔다고 알도 백이고 괜찮은데 처음부터 운동을 하시고 나서 30분 이후까지 아프거나 불편한 정도는 그 운동량이 셉니다. 세니까 스텝박스 하실 때 그 저항도 조절할 수가 있고 높이도 조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알맞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게 하고 나 운동 많이 했다고 해봐야 그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근육에 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싶으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숙련도가 높이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스키는 스피드를 내면서 알파인을 하게 되고 스노우보드는 스피드, 하프파이브, 점프대 들어가는 트럭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 스키장에 그런 중간에 담벼락 같은 것도 파이프도 올려놔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숙련도나 경사도가 급한 데에서는 주로 어깨 손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보드나 이런 분들은 다치시더라도 옆으로 그냥 넘어지는 정도 아니면 다리가 벌어지면서 무릎 손상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손목 손상이 오는데 잘 타시는 분들일수록 이제 보드 같은 경우는 손을 쓰기 시작하죠. 이 턴을 덜 때 몸이 많이 불어서 몸이 여기 바닥에 슬로프에 거의 손이 닿을 정도도 타시잖아요. 그렇게 정도 타시고 그 다음에 하파이프 같은 거 타면서 부리다가 어깨로 떨어지다가 문제들이 오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을 저희들은 외래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동계올림픽에서 보면요. 동계올림픽 프로 선수에서는 10경기당 1경기에서 보통 부상이 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올림픽 때는요. 우리가 했던 평창 올림픽은 원주의대 김두섭 교수가 그거를 관리를 했었는데 거기에 의무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에서 매일 일어났던 다치는 것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논문 자료들이 모여지면 매년 하계 올림픽이나 동계 올림픽을 하면 그런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이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그게 올림픽 공식 저널인데요. 거기에 그 어느 올림픽에 어느 정도 다쳤고 경도가 어땠고 우리가 안전시설을 이만큼 해놔서 그 안전시설 때문에 10년 전에 비해서 그 다치는 정도가 줄었다. 같은 것들이 통계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쭉 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스노보드 크로스가 가장 위험한 운동이고 윈터 스포츠는 보통 프로 선수들이죠. 게임에 나가는 프로 선수들의 경우에서는 100명당 12.6명, 여름 스포츠는 11.3명 정도가 다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키입니다. 스키가 이거 이제 파우더 스키로 눈이 푹신푹신한 거라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스키장 참 만나기 어렵죠. 우리나라는 인공 스키 눈이 돼 있으니까. 겨울에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이 오면 스키장 가고 싶고 여름에 바람이 불면 요트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강에 가고 싶어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와 같은 스키에 대한 것부터 먼저 얘기 드리면 제가 어깨를 보니까 오늘 어깨 얘기만 말씀을 드리는데 회전근개가 손상이 올 수가 있고 경관절 앞쪽으로 이제 탈구나 아탈구 관절이 빠지거나 이제 반쯤 빠지고 빠졌다 들어오는 거죠. 그와 같은 게 있고 견봉쇄골 관절 그러니까 여기가 어깨에 관절이 있고 요 위쪽에 있는 관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관절이 이게 와상한 관절이고 견봉쇄골 관절 어깨에는 관절이 4개가 있거든요. 4개의 관절을 가지고 쓰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이 위에 견쇄관절, 견봉쇄골 관절 이런 것들이 이제 손상들을 입죠. 넘어지시거나 손을 짚으시거나 이러실 때 보드나 스키에서 그 다음에 많이 다치는 게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쇄골의 골절들이 또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주로 다치는 건 어떻게 다치느냐? 골절 탈구 손상은 이렇게 펄을 앞으로 뻗어서 확 넘어지면서 다치는 게 있고요.
이렇게 손을 콱 뻗으면서 이 힘이 안쪽으로 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다치고, 이렇게 될 때는 손목이나 팔꿈치에 먼저 손상들이 올 확률이 높겠죠. 높을 거고. 그리고 이제 어깨로 이렇게 꽝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어깨에 직접적으로 이제 손상들이 옵니다. 골절이 오실 수도 있고, 견봉쇄골 탈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딪히면서 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어깨 관절은 이제 이와 같이 다치면요, 탈구를 정복하는 방법은 고전적인 방법 세 가지, 최신에 이제 여러 가지 하시는 방법이 서너 가지 중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급성 탈골의 경우에 이제 무슨 코치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들 그러세요. 유도 하시는 코치님이나 아니면 농구장 같은 데에서는 이제 가끔들 빠지니까, 이게 누가 빠진 친구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한번 그걸 원래대로 끼워 봤거든요. 끼워 봤는데, 그래서 그건 내가 해줄게. 그러고서 일로 와.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팔을 잡아 당기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당기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여러 번 빠진 분은 재발성 탈구된 거는 환자들이 이렇게 팔을 돌려서 빼서 돌리면 내가 들어가는 걸 알아요. 몇 번 빠진 선수들은 거기에 또 길이 다 있어서 빠진 것 때문에 뼈도 깨져 있으니까 빠지기도 쉽지만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처음 몇 번 빠졌던 거는 그렇게 금방 잘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빠지면서 뼈가 있는 데가 이제 이게 여기 있는 데가 팔이고, 이렇게 해서 팔이 이렇게 하다가 빠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빠지는데, 빠질 때 이렇게 빠지면서 이쪽이 찢어지면 관절 와순이 찢어지는 거고, 이게 더 많이 돼서 여기 뼈까지 깨지면 그게 골절까지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문제지만 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빠지면 이 뼈 끝에 이쪽 팔에 있는 둥글게 생긴 뼈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콱 찍혀요. 이렇게. 그럼 이게 찍힌 다음에 이게 꽉 걸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걸려 있는데 무리하게 빼면 여기 뼈에 다른 데에 금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뼈가 그냥 살짝 정복하고 하셔도 되는데, 그거를 무리하게 잡아 당기다가 그 당긴 것 때문에 골절이나 파열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 뷰사한 예가 이런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응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들이 헬리콥터 같은 거를 오고 하는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맨 먼저 하는 게 환자한테 목부터 이렇게 보호대를 채우죠. 필라델피아 브레이스인데요. 이 보호대를 딱 채우고 그 다음에 환자가 그 위치에서 똑바로 눕게 한 다음에 몸이 이렇게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침상에다 올립니다. 이동용 침상에다가. 그렇게 올리는 이유가 추가적인 손상을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 탈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던 게 확 가다가 이게 빠져가지고, 빠진 게 이게 뼈가 확 깨지고 있는 거가 걸려가지고 안 빠지면 이거를 이제 마취를 하거나 통증이 어깨에서 이렇게 빼서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잡아당기면 그 뼈가 더 깨지거나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빠진 게 처음 빠지거나 몇 번 내에 빠지셨던 분, 자주 저절로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꼭 엑스레이하고 필요하면 CT, 어떤 경우에는 MRI도 찍어요. 왜냐하면 신경암이나 근육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건 더 많아집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끼워야 되는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에요. 환자가 도저히 의료적인 시설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밑에다가 한 3kg 정도 되는 줄을 달고 허공에 매다는 거죠. 매달아 놓고 이게 손으로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잡고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없는데, 그게 하고 힘을 쭉 빼고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저절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손상을 제일 조금 주면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정 어려울 때는 할 수는 있지만, 처음 빠지시거나 할 때는 다른 부위의 골절이나 힘줄에 문제가 파열이나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급성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엑스레이에서 확인이 안 되는 이제 이게 찢어진 부분인데요. 앞쪽 부분이 여기가 앞쪽하고 뒤쪽이 여기에 한 10시 방향이 앞쪽이고 밑에 부분이 뒤쪽 부분이 그건데, 거기가 같이 이렇게 쭉
그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귤 껍질 까듯이 떨어져 있죠. 이와 같이 떨어지는 게 반카트 병변이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MRI를 촬영하거나 CT를 조형제를 넣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아주 미세한 정도로 된 경우에는, 이렇게 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냥 MRI 찍으면 알 수 있는데, 심하지 않은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형제를 어깨에다 주사를 놓고 돈 상태에서 관절을 이렇게 부풀려서 봐야 됩니다. 부풀려서 봐야 이거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깨 관절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방 탈구된 거를 이제 보제이치에 집어넣고 이게 아물도록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팔걸이 이렇게 그냥 하고 뭐 몇 주 있다가 하면 된다 그랬는데, 저 친한 일본의 에지 이토이, 얼마 전에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요. 그 에지 이토이 교수가 과연 그게 올바른 보조기 하는 방법인가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빠지면 이거를 팔을 이렇게 안으로 해놓으면요, 이게 여기 앞에 아까 같이 이렇게 보였던 게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와서 아물겠죠. 그거를 팔을 이렇게 피면 앞쪽 구조가 이게 떨어져 있던 구조가 이렇게 하면서 딸려 나오면서 여기 타이트하게 붙을 거니까 더 좋은 위치에 붙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 연구를 했었습니다. 연구를 해보고 몇 %에서 저기 빠질 확률이 주냐.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옛날식 팔걸이 한 경우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흑백 사진처럼 바깥으로 팔을 돌려서 이 위치에서 고정을 하는 걸 해봤더니 약 한 40%에서는 줄일 수 있다. 왜 100%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100% 이게 빠지는 게 그렇게 아까 같이 그렇게 귤 껍질 벗기듯이 하는 경우들은 많이 아무세요. 그런데 그것만 찢어진 게 아니라 관절막이 찢어지신 분들, 뼈가 깨지신 분들 있고,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한 거기 때문에 100%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한 40%에서는 막을 수 있다라고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효과가 없다라는 논문들도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모든 게 음양이 있는 것처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쪽 지역상 손상에 다치는 정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하시면 오른쪽 밑에 사진처럼 저렇게 해서 아물면 좋은데, 아물지 않고 자꾸 빠지는 분은 수술을 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 수술을 하셨던 분이에요. 하셨던 분이 또 다치셔가지고 뼈가 깨진 부분이 일자로 되어 있죠. 일자로 이렇게 쭉 해서 쭉 그때 내려 있는데, 그 일자로 된 옆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저기 지난번 수술했던 그 심을 박은 구멍이 2.7mm, 2.4mm 정도 되는 작은 구멍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구멍으로 충격받으면 다시 한번 콱 깨져요. 깨져서 그러니까 뼈도 같이 깨진 거죠. 그래서 그거는 두 번째 이제 이거를 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수술을 같이 해드렸던 경우입니다. 재수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견봉쇄골 관절, 위에 보이는 AC 조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밑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 와상완인대라는 와상완 관절이죠. 다른 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이렇게 짚고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깨를 여기에 직접 이렇게 꽝 부딪히면 이게 밑에 바깥쪽이 처지면서 그 사이를 잡고 있던 인대가 끊어지면서 이렇게 이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밑에 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이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가 관절이 탈구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탈구가 되고요. 이와 같이 탈구가 되면 이제 이와 같이 뼈가 자기의 어깨뼈 오른쪽을 앞에서 본 모습인데요. 튀어나오지 않아야 될 뼈가 저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튀어나오게 되고, 튀어나온 것 같은 것을 심하지 않은 경우 조금 늘어나고 인대가 한 50% 인내 사안서 아프기는 하고, 인대가 두 개가 인대가 안쪽에 잡아주는데 잡는 인대 중에 하나 정도가 괜찮고 하면 우리가 초음파나 MR이나 엑스레이, CT 그건 다친 정도에 따라서 보는 검사들이 다 다르지만, 그와 같은 검사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그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수술 안 하고 이와 같이 케니 하워드라는 보조기를 합니다. 보조기를 내서 관절을 이렇게 위아래를 꽉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팔이 무게 때문에 이렇게 내려나면 늘어난 채로 아물거든요. 늘어난 채로 아무면 아프니까 힘을 못 받으니까 꽉 모아서 그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서 저게 잘 유지가 되도록 해놓으면 아물면 대부분 경우 큰 문제 없이 다시 자기의 생활로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하게 다쳐서 완전히 관절이 따로 놀게 되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왼쪽 거는 관절경으로 수술을 해서 해놓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다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것도 해서 하는데 저건 이제 저걸 제거해야 되니까 가운데 있는 거는요. 그런 두 번 수술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저렇게 하면 수술은 좋은데, 그리고 수술은 한 번만 합니다. 저 심은 한 번 빼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하지만 이제 관절에 고정하고 있으면 몇 주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와 같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옆에 지나가는 빗장뼈, 쇄골이 부러지는 거죠. 쇄골이 부러지는데, 예전에는 웬만하면 쇄골 부러진 거 가지고 수술하지 마세요. 그러고선 이제 팔자붕대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 팔이 저렇게 하면 이렇게 베이오넷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총 쏘면, 이게 예전에 M1 같은 총 예전에 보면 이 총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한번 손목을 잡으면 꺾여져서 나오죠. 그런 식으로 뼈를 이렇게 딱 붙여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러졌으니까 이렇게 딱 붙여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붙여요. 이렇게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붙거든요. 팔자붕대를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붙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붙이는데,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그냥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은 없게 쓰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길이가 짧아지면 양쪽 어깨가 짝짝이가 되잖아요. 이쪽은 길이가 또 정상인데 이쪽을 했으면 이게 길이가 이만해야 되기, 이렇게 짧아지면 이게 어깨가 한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예전에 한 50대, 60대 우리나라 평균 사망률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저기 남자분들은 80세가 넘어가지만 여자분들은 뭐 80세가 아니고 90세까지도 간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30대 사시는 분이 30년 정도 사시고 나서 문제가 끝나고 나면 좀 불편하다가 끝나는데, 그리고 30년이 더 생겼잖아요. 30년이 더 생기면 이거 자체가 뼈의 문제가 아니고 뼈가 균형이 안 맞아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회전근개 같은 근육들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한 20년 지나서 생길 게, 그때는 20년 지나고 아이고 나이 들면 어깨 아프지, 그리고서 한 5년, 7년, 10년 지나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지금 그리고 나서 30년, 40년 더 사셔야 되니까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쇄골골절이 이렇게 딱 부러졌는데 금만 짝한 것은 수술을 안 하는데, 금이 가고 이렇게 모양이 저렇게 잘못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한테 대부분 수술을 합니다. 그거 하는 것들이 나중에 길게 보셨을 때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는 빨간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뼈가 매끈해야 되는 게 여러 조각으로 부러진 거죠. 팔을 저거 같은 거는 짚다가 꽉 부러지신 겁니다. 짚으면서 돌리다가 부러진 거죠. 심하게 부러지셨는데,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요. 저런 일들이 종종 계세요. 지난 여름에 저희 아버님도 부러지셨어요. 별거 아니셨어요. 연세가 좀 많으시지만, 우리 작은 동생하고 같이 놀러 가셨다가 그 침대가 있는데, 침대가 요즘 침대 젠 스타일이라고 돼서 하얀 거 돼 있고 주변에 나무 같은 것들이 더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밤에 불 끄고 화장실 가신다고 일어났다가 거기에 모퉁이에 걸리신 거예요. 걸리시면서 삐끗하고 넘어지셨는데 부러지셨어요. 그 정도. 완전히 콱 넘어지신 것도 아니고 삐끗하면서 옆에 좀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끊어지셔서, 뭐 동생도 저하고 같은 정형외과를 하고 있으니까 그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수술 받고 한 6개월 되셨죠. 6개월 되셔서 이제는 지팡이 안 짚고 걸어 다니십니다. 걸어 다니시는데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고관절 골절을 하면 예전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한 6% 정도
나온다고 우리가 8%, 6%까지 했는데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1년 후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셨을 확률이 한 30% 이상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부러진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다. 수술이 잘해도 그렇게 되세요. 왜냐하면 그거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부러지시고 나이가 드신 분이 부러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심폐기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 폐렴의 문제가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보행이 어려워지시니까 그것 때문에 걷지 못하면서 문제 되시는 분들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나이가 드실 때는 이 골다공증 특히 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정을 하죠. 쇠판으로 고정을 하고 심을 박아서 고정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요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어깨 수술하고 계속 아프시다는데 얼마나 되신 분인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은혜정님, 그래서 하시고 보통 수술을 하시고 나시고 나면 처음에 몇 달간은 아프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수술을 하면 그 속에 피가 나오거든요. 골절이 되신 분들은 골절이 된 후에 그 골절된 선을 따라서 피가 나오면서 주변 조직들하고 엉겨 붙습니다. 유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들러붙는 건데요. 수술이 잘 돼 있어도 그 잘 된 있는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 수술을 하면서 나온 피 때문에 들러붙어 있어요. 들러붙어 있으면서 왜 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장폐색이라고 되죠. 그래서 수술 받고 나면 자꾸 배를 움직이게 하고 하는 이유가 그 장폐색이 안 되게. 장폐색이라는 건 서로 유착이 돼서 들러붙으면 그 유착 붙은 사이에 그 소화기가 지나가면 소장이나 대장이 지나면 그게 띠같이 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뭐 먹은 음식이 내려가지 않거나 변이 대장에서 내려가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무척 많이 아프세요. 우리가 수술을 하는 관절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이 피가 스며나면서 난 것들이 주변하고 들러붙어요.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들러붙은 거를 풀어서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프니까 오히려 더 몸이 움츠려들게 돼요. 움츠려들면서 그거를 써서 이거를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유착된 거를 떨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떨어지게 하지 못하시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수술하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재활을 잘 하셨나 생각을 해보시고 그 재활을 꾸준히 따라서 하면 아마 어깨 통증도 많은 통증에 호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그 겨울철 손상, 겨울 동계 종목 운동에 대해서 손상된 걸 어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은 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